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력이 꽤 있는 교사입니다. 전부터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부모들의 과잉보호는 더 심해지고 이기적인 면모들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이 글은 교사인 입장에서 학부모인 분들과 미래의 학부모가 될 분들에게 우리 아이의 선생님께 예쁨 받을 수 있고 더욱 챙김받는 방법에 대한 팁과 약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글을 통해서 기분이 나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의 많은 근무 경험과 여러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팩트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소지품에는 제발 꼭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 가져와야 하는 준비물이 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지품이라도 다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포장된 칫솔도 부디 미리 개봉하셔서 네임 스티커 꼭 부착해주세요. 매직으로 적으면 지워집니다. 아이들 연령이 어리면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서 모를 뿐더러 큰 연령이다 하더라도 영유아 소지품은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가 어느 정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면 어떤 게 자신의 것인지 잘 모르고 그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특히 체육복처럼 모든 아이가 입는 옷에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낮잠 자는 아이들이라면 모든 이불들, 덮고 까는 것과 이불 가방에도 적어주세요. 바쁜데 이게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힘듭니다. 두 번째, 회수해 주셔야 하는 유인물 같은 것들은 날짜 기한 안에 꼭 보내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다음날 바로 주시는 것이지만 혹시 잊으셨다면 그 다음날이나 최소한 기한 내에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다 전화해야 하거나 퀴즈노트를 작성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바로바로 주시는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하원하면 가방 확인 잘 해주세요. 가방에 유인물 넣어서 보내드리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활동물이 아니더라도 혹시 아이가 자유롭게 색칠 공부한 것을 챙겨갈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든 것을 넣어가기도 합니다. 보시고 아이가 보는 곳에서 버리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버리시더라도 몰래 버려주세요. 아이들 다 상처받고 교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퀴즈노트, 수첩에 댓글, 답글 달아주세요. 알림장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부모님들께 상소 올리듯이 적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 것을 다 쓰려면 정말 한두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대꾸 하나도 안 해주시고 아무 반응 없이 매번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고 무시하면 교사들도 상처받고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사와 함께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교육해가는 교육의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만 주구장창 사진 올리고 알림장으로 어떤 활동하고 아이 상태에 대해서 길게 적었는데 맨날 부모님은 대꾸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허탈하고 잘 써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반응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더 적어드리고 싶고 고맙고 그 아이도 예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카톡 보냈는데 매번 일십당하면 싫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번째, 이불은 일체형이고 간절기용으로 보내주세요. 낮잠 자는 아이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추울까봐 굉장히 두껍고 큰 이불들을 보내주시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보일러 다 틀어서 절대 춥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누울 때 그 아이가 공간을 다 차지해서 불편해합니다. 이불장이 넓지 않으면 다소 협소한 이불장에 모든 아이 것을 다 넣어야 하는데 정리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날씨 따뜻해졌을 땐 특히나 얇은 이불로 바꿔주세요. 아이들도 더워해하고 교사들이 정리하는데 힘들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만 늘어납니다.
날씨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센스 있게 바꿔주시면 교사들 속으로 감탄합니다. 이불은 바닥에 까는 것과 덮는 것이 연결된 것으로 해주세요. 분리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자다가 이불이 멀리 사라져 있어서 불편해하기도 하고 정리하는 데에도 수월합니다. 5번째, 결석할 예정이거나 차량 타는데 못할 것 같거나 늦게 등원할 상황이면 꼭 미리 알려주세요. 매일 출결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해가 결석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연락을 해야 하거나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바쁜 일과 중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늘어나서 스트레스입니다. 상식적으로 늦게 오거나 결석하면 당연히 담임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마냥 우리 담임이 전화하나 안 하나 눈에 불 켜고 지켜보지 마시고 미리 말해주세요. 기본입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런 일로 연락까지 해야 하면 진짜 그 부모님 때문에 애도 안 예뻐 보입니다. 차량 타는 아이들은 최소한 5분 전에 나와주세요. 못할 상황이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그 다음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다음 아이들 늦지 않게 태우려고 과속하다 보면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 사고 나는 차 안에 우리 아이가 타고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늦게 나와서 출발한 건데 왜 그냥 가냐고 하는 분들 반성하세요. 그리고 차량 태우는 선생님께 인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차량 승하차라고 해서 대충 인사하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솔직히 부모 수준 보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떤 수준의 교육받고 자랄지 속으로 욕합니다. 사람의 기본 예의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6번째, 다치는 것에 너무 과민 반응은 지양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애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애 한두 명만 데리고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 나는 건 금방이고 책에 손을 베이거나 놀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건 태반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부모님조차 우리 애가 왜 다쳤는지 이유 모를 때 많잖아요. 부모조차 그러는데 정말 여러 명을 데리고 있는 교사는 어떻겠나요? 그렇다고 애들을 묶어두고 가만히 있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놀다 보면 당연히 다칠 수도 있고 부딪혀서 타박상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교사들은 근무 규칙상 작은 일에도 부모님께 전달해야 하는 게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과민 반응하는 부모님들 보면 정말 내로남불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다치면 부모님께 상담 기법상 형식적으로 죄송하다, 더 잘 보도록 하겠다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죄송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전하게 보살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일 것이고 제가 본 많은 선생님 모두들 사고 안 생기게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상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지 그게 교사 탓인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원장님들은 다 그냥 죄송하다고 해야 부모님들이 누그러진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정말 교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교사도 속상하니까 교사가 죄송하다고 했다고 해서 교사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아주세요. 교사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는 것 아시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아이는 그 반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앉아서 놀고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규칙에 반하게 놀고 반 분위기 흐리도록 산만한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지만 차마 부모님한테 아이가 문제예요. 할 수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지 염두해 주세요. 많은 아이가 있는 장소에서 작은 상처 하나도 없이 키워지길 바라시면 그냥 집에서 시터 고용해서 혼자 있게 키우세요. 시터 얼마 안 하잖아요. 교사 입장에서 아이가 다치면 속상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큰 상처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렇다고 대충 응급처치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님을 알아주세요. 단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기관에 맡겼다는 이유로, 교사라는 이유로 왜 내 애 다치게 놔뒀냐 라는 식의 따짐은 정말 황당하고, 그렇게 부모가 무례하고 예민하게 나올수록 그 애가 미워 보입니다. 7번째, 등하원 시 다른 반 교사를 보면 인사해주세요. 우리 반 아이 교사만 교사 아닙니다. 다른 반 교사도 교사이며 그 교사가 추후에 우리 반 아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우리 반 선생님 이외의 사람들에게 홀대하는 모습 보면 그 부모 수준 보입니다. 교사가 항상 부모님들에게 밝게 해야 하고 예의 갖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나요? 예의 있게 하는 분들께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분 아이가 누구인지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다른 반 아이지만 속으로라도 칭찬합니다. 내 행동이 우리 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8번째, 발열, 감기 증상이 있으면 제발 가정보육해 주세요. 원래도 그래야 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정보육 하셔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냈다가 그 아이 때문에 아이들 전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교사도 아플 수 있고, 감기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코로나일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하면 배상하실 건가요? 그리고 교사만 잠재적인 표균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며 부모님들도 여러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디서 옮아와서 퍼뜨리진 않을지 걱정되고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사에게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거나 제한된 생활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교사이기 전에 일반인이고 다 똑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들 전체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것 뿐이지 속마음은 그러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세요. 9번째, 활동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아이를 한 명 한 명 촬영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거지 사진기사로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활동할 때 애들 안전도 신경 써야 하고 규칙 잘 지키도록 지도해야 되고, 원장님 지시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찍어야 되고, 심지어 그 사진도 얼굴이 잘 보이게 찍어야 되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여기 보세요 땡땡아 하면서 아이를 계속 부르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고 힘듭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집중하면서 놀이하는 게 좋지 저희라고 해서 아이들을 계속 부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여러 명이고 활동하다 보면 카메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면을 안 보는 상황이 많고 고개 숙이고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거나, 체육처럼 역동적인 활동을 할 때는 흔들리는 사진일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전체 샷으로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없냐, 왜 저런 모습이냐 등의 정말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듯이 좋은 화질, 좋은 자세, 독사진만 요구하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원래 활동 사진이 많이 기재되는 곳은 아이들 안전면에서는 좋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학 교수님들도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곳은 근무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하는 부분일 정도로, 활동 사진에 목매는 기관은 그만큼 보여주기식의 활동이 많은 곳이고, 교사들이 그 요구에 등 떠밀려 부담감에 아이들 안전이나 상호작용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사진 촬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사고가 나거나 아이들이 2번 놀이할 것을 한 번밖에 못 노는 상황이 다수 발생합니다. 너무 팩폭 날리는 글이라서 반감이 들 수 있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라서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것 뿐이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서로 교육적 동역자로서
존중하고 예의 갖춰야 그 아이도 예뻐 보이는 것이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왜 저러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역지사지가 어려우시겠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자녀들처럼 저희는 교사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가족입니다. 근무 중일 때도 우리 부모님, 가족들은 우리 아이가 잘 근무하고 있을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진 않았을지, 여러분들이 아이들 일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항상 신경 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과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저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고 예의 갖춰서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근무 경험상 안 그러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왜 맘충이라고 하는지 요즘 들어 이해가 가는 상황이 씁쓸하고 저라도 알려드려야 서로 상생하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추가, 다친 부분 전체가 다 하나도 안 죄송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되는 게 의무고 그런 부분들은 죄송한 게 기본 베이스 마음이긴 합니다. 그치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것들, 아이가 걸어가다가 부딪히거나 활동 중에 다른 아이랑 부딪혀서 찰과상 입는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입장이 속상하고 한편으론 억울해서 쓴 글이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 다소 불쾌감이 들으실 수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디에 물어볼 것은 없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익명으로 물어봅니다.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물어보는 친구마다 친구들 의견이 나뉘어서요.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전 20대 중반의 취준생입니다. 제 친구가 작년 하반기에 취직을 했어요.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취직을 했기에 엄청 축하해줬습니다. 올 봄에 같이 어울리는 친구 무리가 있는데 취직한 친구가 취직턱을 쏘겠다고 아웃백을 가자고 하더군요. 5인 이상 직팍 금지를 어기진 않았어요. 저희 무리는 4명이거든요. 현대카드 M포인트 있잖아요. 친구가 사주는 거여서 군말 없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현대카드 M포인트 쓰면 할인된 값으로 아웃백 먹을 수 있다고. 자기는 현대카드가 없으니 제 M포인트를 쓰자고 하더군요. 이때 엄청 당황을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내가 카드 쓰면서 포인트 쌓은 거고 내 돈이나 마찬가지다. M포인트 다른 데 쓸 곳 많다. 나는 여기서 쓰기 싫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니까 친구가 엄청 욕하더라고요. 찌질하다. 뭐가 그렇게 쪼잔하냐. 어차피 내가 취직턱 내는 건데 그 포인트 얼마 한다고 안 쓰냐. 그래서 내 포인트 쓰면 결국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사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해당하는 할인되는 걸로 사라. 이랬더니 자긴 해당하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어차피 돈은 자기 돈으로 내는 거 아니냐고 답하더라고요. 네 포인트 쓴다고 내가 취직턱 내는 게 아니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카드 M포인트가 목요일 할인율이 더 크다고 목요일 런치에 가자면서 그래서 전 끝까지 싫다. 그럴 거면 그냥 나 안 얻어먹을래 이랬더니 니만 빠지면 그렇다. 그리고 너무 돈에 예민한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결국 제 포인트는 안 쓰고 어찌어찌 밥을 얻어 먹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친구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네요. 자기 주변 직장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했대요. 그래서 취직턱이라고 했냐?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밥 사는데 포인트 쓰기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제 포인트를 쓰면 결국 걔가 취직턱을 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돈과 자기 돈으로 밥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다른 친구는 저처럼 생각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포인트 정도는 돈도 아니지 않나. 그거 쓰는 게 어때서 이러는 친구도 있어요. 뭐가 옳은 건가요? 참고로 서로의 집안 사정은 비슷하지만 저는 성인 된 후로 항상 제 돈으로 알바하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금전거래에 철저한 편이고요. 친구는 지금 직장인인데도 용돈도 추가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돈 안 받고 알바로 생활비 된다는 것도 알고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가 저를 구박합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쪼잔하다, 찌질하다 이러면서요. 추가. 오전에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이거 링크 보내줬어요. 제 일 아닌 것처럼 하면서요. 야, 이거 봐.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또 있네. 근데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 친구가 이건 우리랑 상황이 약간 다르지 않냐. 넌 진짜 찌질한 거라고. 이걸 굳이 찾아서 보내냐. 이렇게 말하네요. 뭐가 상황이 다르냐. 똑같지. 이랬더니 친구가 네가 M포인트 쓰기 싫대서 네 KT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차감 할인 쓰자고 했잖아. 근데 넌 그것도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넌 진짜 찌질한 거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에서 돈에 예민한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한 부분이 이겁니다. 친구가 계속 M포인트 사용 요구하다가 제가 화내면서 싫어하니까 그럼 네 KT 멤버십 할인 쓰자 이랬었거든요. 참고로 그날 저녁 몇 시간을 M포인트 문제로 쓰기 싫다고 친구들 단톡에서 싸웠어요. 전 이미 화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제 거 멤버십 포인트를 쓰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넌 대체 왜 계속 내 포인트를 쓰려고 해? 할인이 그렇게 필요하면 다른 친구 거 쓰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KT나 SK 쓰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넌 내가 KT 멤버십 포인트로 내 데이터 몇 기가씩 매달 추가 결제하는 거 알면서도 쓰려고 하냐. 그리고 KT 포인트 15%밖에 포인트 차감 안 된다. 난 SK처럼 포인트 무제한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이랬더니 15% 할인되는 게 어디냐 이러더라고요. 아웃백이 가성비 갑이라면서 네 포인트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진짜 찌질하다. 어차피 취직턱 돈은 내가 낸다. 이렇게 계속 친구는 말했고요. 통신사 할인으로 30분 정도 추가로 더 싸우다가 감정 소비 더 하기 싫어서 M포인트 쓰면 내가 안 얻어먹고 말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냥 나 너한테 안 얻어먹을래 이랬더니 또 M포인트 때처럼 찌질하니 뭐니 반복했어요. 너 혼자 빠지면 좀 그렇지 않냐고. 친구들도 그만해 하는 분위기로 되면서 그냥 제 포인트 안 쓰기로 된 거였습니다. 참고로 봄에 아웃백에서 런치로 결국 먹었고요. 자기가 다른 할인 카드 찾아내서 그걸 썼다고 하더군요. 자기 거 있으면서 굳이 왜? 그 친구한테 전 돈으로 찌질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네요. 자기는 또 직장에서 점심 먹으면서 포인트 사건을 또 꺼냈었나 봐요. 전후 사정 M포인트 쓰는 거 다 잘라먹고 간단하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밥 사는데 포인트 쓰기 싫어하는 찌질하고 등신 같은 친구가 있다 라고 말했대요. 직장인들이 아직 학생이고 취준생이라 그런 짓을 하나 보지. 그 친구 이상하네 라고 말했다네요. 이 친구랑은 진짜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 친구라고 할까요? 서로 집안 사정 다 아는 정도고요. 집안 경제적 위치도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사고방식이 서로 너무 달라요. 전 불필요한 소비는 안 하는 편이고 친구는 예쁘면 사자 이런 주의입니다. 손절을 하고 싶어도 엮인 사람들이 많아서 힘드네요. 손절했다가 저에 대해 안 좋게 퍼뜨리고 다닐 것 같고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친구들 의견이 갈려요. 소수의 친구들은 포인트 그게 무슨 돈이냐, 카드 포인트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나 그 몇 푼 된다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은 카드 포인트도 돈이고 KT 멤버십은 이건 네가 조금 오버했긴 한데 네가 이미 화난 상태여서 이해는 한다. KT도 포인트로 네가 데이터 추가 결제하는 거 친구들 다 아는 사이인데 굳이 그 친구는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냐 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너무 돈으로 칼같이 구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한테 한 번씩 지나가다가 네 생각났다고 내 거 사는 김에 간식 사주기도 하고 적당히 잘 베풀면서 지내요. 다만 지금 다툰 친구한테는 제가 금전적으로 뭘 사준 게 적은 편이긴 해요. 그 친구는 저한테 뭘 사준 적이 없지만요. 친구가 네가 사회생활을 아직 안 해봐서 뭘 모르네 이러는데 제가 알바도 꾸준히 했고 경제관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N포인트는 생각보다 쓸 때 많은데 말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현대카드 쓰는 건데 굳이 그걸.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가 비아냥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됩니다. 두 번째 추가. 제가 방금 다른 친구한테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취직턱 쏠 당시에 취직턱 쏘는 친구가 SKT 쓰고 있었대요. 배신감 느껴지네요. 다른 친구 한 명도 SKT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SKT는 KT랑 다르게 포인트가 무제한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제가 돈이 많아 보이나 봐요. 왜 저한테만 쓰라고 강요를. 친구는 네가 친하니까 너보고 포인트 쓰라고 한 거임 이러는데 어이없네요. 여러분 댓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양식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영상학과 전문대를 나와 전공에 맞지 않지만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기숙사 생활을 했던 20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재작년인 2019년. 언니가 학생 때 다녔었던 교과학원을 선생으로서 다니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당시 언니는 월 180 받던 직장에 그렇잖아도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이고 학원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원장 선생님의 제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제안을 승낙했었습니다. 처음엔 꽤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르치는 게 적성에도 맞는 듯 싶었고 학원에 다닐 땐 후배였던 친구들을 제자로 만나니 들뜨고 마음도 편했었나 봐요. 언니가 담당했던 과목은 역사와 국어 쪽이었습니다. 종종 사회도 했던 것 같고요. 그냥 문과는 다 가르쳤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반년쯤 지났었나 학원에 일이 터졌었대요. 다니던 고등학생 친구 2명이 원장님과 대판 싸우고 학원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야 어떤 학원에서든 흔하게 일어난다지만 그 일로 인해 언니의 월급이 깎였었대요. 요즘 학원 형편이 좋지 않다면서 말이죠. 무작정 깠던 건 아닙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음 달부턴 너한테 80만 줄 수 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너 지금 간더라. 이런 식으로 말했었다네요. 그땐 언니가 120 정도 받았었대요.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쌓아뒀던 직장이었는데 당장 어떻게 관두나요? 일단 괜찮다고 하고 그 80을 받으며 일했었대요. 그런데 다들 학원 한 번쯤 다녀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들은 제대로 된 휴일도 없다는 걸요.
그 학원이 조금 특이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들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받아줍니다. 원장님의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하원 후에 아이도 보고 싶고 학원도 운영하고 싶으니 요상한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아기들까지 있으니 언니는 오전부터 출근해서 심하면 밤 11시 넘어서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학생들이 톡으로 질문하면 하나하나 다 답해줘야 하고 시험 기간이라도 되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출근해야 하고요. 비대면이라 편할까 싶었는데 개뿔. 선생님들은 그대로 출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왜 있다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평일 주말 상관없이 거의 24시간을 정신적, 신체적 강압을 받아오며 꼴랑 80 받으면서 일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직장에서 180 받으며 일할 때 넣었던 적금까지 깼대요. 이거 듣고 원장님께 너무 열불이 났어요. 어떻게 몇 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에게 그럴 수가 있는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아닌지, 물론 지금까지 80을 받은 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면서 월급도 올랐대요. 당연한 일이니까 원장님께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올랐다는 게 다시 120이랍니다. 차라리 알바하면서 최저시급으로 받는 게 더 많을 텐데 말이죠. 원장님의 도둑심보에 또 경악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신고를 하든 학원을 찾아가 뒤집어 엎든 언니가 그동안 못 받았던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 봉급은 다 받아내고 싶어요. 원장님은 언니에게 교과일만 해줬던 게 아니에요. 학생들 등하원 촬영 운행까지 언니가 있었습니다. 같이 겹치는 학생들 몇몇 데려다 줬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방향에 사는 학생들 등하원을 시켜주는 말 그대로 기사님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을 한 건 아니지만 원장님과 언니 둘이서 메인을 뛰었더라고요. 차는 학원에서 줬다고 합니다. 근데 주차비, 주유비, 차량 유지비인가 그거는 언니가 냈던 것 같습니다. 출근 전에 애들 픽업해서 학원으로 가고 퇴근 후에 또 애들 집에 데려다주고 가뜩이나 바쁜데 차량 시간표도 다 언니가 짜고요. 학원 시간표도 종종 언니가 짰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 차량 기사님을 구인하는 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웬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최근까지 언니가 차량까지 담당했었네요. 물론 이에 대해 언니가 추가적으로 더 받은 봉급은 없습니다. 차량 기사님은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했으면서 언니에겐 그냥 열정페이를 시켰었네요. 이것도 기사님 구인 공고에 올렸던 조건대로 원장님께 그만한 금액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언니 전공을 아는 원장님이 언니에게 영상 편집까지 시켰었습니다. 학원 홍보 영상, 애들 체험학습 다녀왔던 영상 등등이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왜 애들 체험학습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언니는 사비로 아이패드까지 장만했었어요. 후엔 학원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아예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키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에겐 안 시키면서 오로지 우리 언니한테만요. 물론 이것도 추가 수당 없이 했던 일입니다. 원장님은 언니를 선생과 선생으로서 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학생 때부터 봐왔던 언니를 아직도 코찔찔이 아이로 보면서 만만하게 보네요. 같은 어른으로서 존중도 배려도 없었고요. 제 언니라서가 아니라 언니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마다하지 않았었고 학생들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얘기 같은 것도 다 들어주는 선생님이었으며 가르쳤던 학생의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을 땐 같이 울어줬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월급 쪼개가며 시험 기간에 고생한 학생들 고기도 사줬고 타지까지 차 끌고 가줘서 숨통 트게 해줬으며 원장님 딸아이 생일도 다 챙겨주고 학원에 몇십 킬로나 되는 책도 기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적어도 언니가 학원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심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일했었단 걸 알았을 때 더 열받는 거겠죠. 일단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예요. 언니는 참다 참다 어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술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술 언니였는데 어제 처음으로 비틀거리면서 귀가했더랍니다. 월요일에 원장님과 얘기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관두겠다고 말하겠답니다. 바로 퇴사했으면 하지만요. 우리 언니 호구 잡힌 거 알아요. 어제 푸념하면서도 계속 나 한심하지? 나 한심한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울먹였습니다. 그때 진짜 억장 와르르가 뭔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원장님은 종종 학원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라거나 너 없어도 학원은 잘만 돌아가 등등의 말도 했었대요. 가스라이팅인지 세뇌인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도 자존감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여린 언니에게 비난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해서 써본 말입니다. 저는 언니가 퇴사를 하게 됐을 때 받아야 될 것들 다 못 받은 채로 끝낼까 그게 걱정입니다. 부탁입니다. 자매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언니가 그동안 받아야 했던 것들 또 받아야 할 것들을 모조리 받고 퇴사할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변호사 상담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할 생각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절대 저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며 한 푼도 보태주시지 않은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살겠답니다. 남편에게 이혼한다고까지 얘기하니 시어머니가 친정에 전화해 울고불고해서 친정에서는 도리는 하라고 합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시댁은 집 한 채, 상가 한 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죠. 재산 정리하면서 상가가 신우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가 결혼 못할 줄 알고 본인들이 생을 마감하면 먹고는 살라고 처음 살 때부터 신우 명의로 사준 거라시더라고요. 상가가 신우 명의여도 시어머니 살아생전에 월세는 시어머니가 받을 거고 저희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고 집 한 채 있는 건 본인이 생을 마감할 때 저희를 주기로 신우와 얘기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본인들 돈 알아서 하시는 거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손 안 벌리신다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가 매입 대출을 시아버지가 일하시면서 월세 받은 거와 같이 갚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벌이가 없으니 집을 팔아서 갚았다고 합니다. 집을 팔고 나니 요새 집값이 비싸서 집은 못 사고 전세도 잘 없고 월세는 아깝고 혼자 살기도 무섭고 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월세 얻으시고 상가 월세 받으시는 걸로 집 월세 내시든 돈에 맞춰 집을 얻으시든 하시라 했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 사신다 하여 그리 상가도 주셨으니 신우하고 사시라 했습니다. 어떻게 딸이랑 사냐고 사위 눈치 보인답니다. 집 한 돈으로 집 사서 월세 주고 집 상가 월세 차곡차곡 모아 저희에게 유산으로 주신답니다. 돌아가시면 신우랑 우리랑 반반이다 해도 자기 딸은 저희를 다 주라 했다네요. 참 어이없고 그 딸 어머니나 믿으시라고 전 안 믿고 돈 준 자식에게 모시라 하든 다시 뺏어오시든 남은 돈으로 실버타운을 가시든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든 전 모른다 했습니다. 제가 돈도 고르고 표독하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왜 같이 살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제가 아니라 아들이랑 살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 내어드릴 테니 둘이 사시라 했습니다. 친정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얘기 안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로 울고불고 해서 이미 다 아시고 저에게 도리는 하라십니다. 유산 한 푼 없으면 부모가 아니냐면서 말이죠. 처음부터 돈 없었다면 시부모 부양을 염두했겠죠. 손 안 벌린다고 결혼자금, 육아, 아파트 매입 그 어떤 지원도 해준 적 없으면서 지금까지 딸에게는 상가해주고 육아도 해줬으면 딸이랑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뭐하냐고요? 제 뒤에 숨어서 싸움 구경 중입니다. 시어머니하고 신우에게 한 소리도 못하고 말이죠.
남편이 이 모양이니 이 사단이 난 거죠. 제가 성격이 세고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차분하고 제 의견을 잘 들어주어 좋았는데 이런 순간에도 쓸모가 없네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아이들도 다 놓고 집 팔고 나간다 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입니다. 회사 대출받고 친정 도움받아 제가 산 집입니다. 추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은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들 두고 딸에게 재산 다 주겠냐고 제가 오해해서 그런다고 했답니다. 친정은 온다는 부모를 어찌 말리냐는 거고 이혼할 게 아니라면 시어머니를 그리 대하면 남편은 마음이 어떻겠니 하셨습니다. 제가 재산도 필요 없고 받아주지 않겠다 하니 입찬소리 하지 말라고 준다는 건 받아야지 굳이 안 받냐시더라고요. 상황을 설명드리니 시어머니가 한 얘기와 제가 얘기한 게 다르답니다. 집 한 것도 저희랑 재산 합쳐서 큰 집 사거나 집 사서 월세 놓으면 집 상가 월세 받는 거로 생활비라도 보태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부담 없이 살림과 아이 뒷바라지에 신경 쓸 거 아니냐며 부모의 큰 뜻을 모르고 무턱대고 싫다고만 한다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 상가 빚 갚아준 거고 집 살 돈 없는 거고 내게 돈 주면 버릴까봐 생을 마감해서나 준다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돈돈 하는 것도 있고 입 바른 말도 잘하니 그런 줄 아셨지 차별받는지 모르셨고 감히 어디서 이간질하냐고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합가 관련하여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절 다시 데려오겠다고 시부모 일에 절 나쁜 년 만들고 너는 속 편하냐고 한 소리 하셨다고 합니다. 유산이요. 솔직히 우리 몫은 있겠지. 아들이고 제사 지내고 있으니 뭐라도 주시겠지 했습니다. 결혼 후 뼈 빠지게 일해도 그 돈 못 벌었거든요. 앞으로 일하면 벌까요? 입 밖으로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나니 진짜 우리 몫인데 내가 초쳤나. 전 재산을 가지려는 신우의 빅피처이진 않을까. 내가 그 꾀에 넘어간 건 아닐까. 여러 생각으로 미련이 남지만 처음부터 제 몫이 아니라고 마음 달래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